클래스를 맡아서 진행하게 된 최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설천팀장님께서도 잘 소개해 주셨듯이 이렇게 레뮤제 오비 클래스라는 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연서자를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레뮤제 강연에 대한 어떤 의미,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강연을 준비하는 방법,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강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강연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거냐면 일정한 내용 형식에 대해서 강연 형식으로 청중에게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을 강연의 사전적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레뮤제 강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온 자리이기 때문에 레뮤제 강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레뮤제 강연은 조금 일반적인 강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레뮤제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그리고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레뮤제 슬로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레뮤제 카페 대문에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설마 아무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네, 말씀해주세요. 수평적 문화의 휴가와 지식과 지혜를 낳는 비슷한데 순서가 약간 틀렸어요. 네. 따뜻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 지식 나눔입니다. 이게 레뮤제의 슬로건이에요. 네,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슬로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레뮤제에서 지향하는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이 강연이라는 거는 수평적 지식 나눔의 도구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강연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이 수평적 지식 나눔의 도구로서 우리는 강연을 활용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연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강연에도 임하시고 할 때 이 포인트를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 준비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네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강연의 주요 요소인데요. 오늘 조금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모든 요소를 자세하게 다루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마인데요. 테마라는 거는 이 강연 내용을 무엇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레뮤제 강연의 테마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정보 및 지식 전달형, 경험 공유형, 그리고 자기 개발형입니다. 그래서 각각 유형별로 보면 정보 및 지식 전달형은 뭐 전공 관련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전문 지식 등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강연이고요. 그리고 경험 공유형 같은 경우는 여행이나 취미와 같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하는 강연. 그리고 자기 개발형은 자기 개발 관련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강연,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봤습니다. 물론 조금 구분이 애매한 강연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강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되게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 안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제가 이번에 오비 클래스를 준비를 하면서 제 개인만의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하셨던 강연의 테마를 선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이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보 및 지식 전달량이 60%로 가장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강연을 처음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내용 구성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정보 및 지식 전달형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정보 및 지식 전달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래도 많죠.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서적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잘 구성을 하면 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면 상대적으로 이 두 유형에 비해서는 내용을 구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유형을 말씀을 드리고 경험 공유하고 자기개발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짜는 게 어떤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테마가 더 좋고 나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마를 정하고 나면 이제 주제를 정해야겠죠. 강연을 준비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강연을 신청하기 전에 이제 내가 여기 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아직 주제는 정하지 않았지만 한번 강연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전자 같은 경우라면 그 주제를 구체화시켜서 강연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주제를 못 정하신 경우, 주제를 이렇게 정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정하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세 가지 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이미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는 주제, 그리고 마지막은 청중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접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제로 한번 삼아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너무 하나의 치중에서 주제를 정하면 조금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나만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청중은 그 주제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중의 관심을 끄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청중만 의식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 연수자 입장에서 준비할 때 재미가 없어요. 네, 흥미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 주제를 선정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이 세 가지 원에 해당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롭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적어보시고 이 접점에 해당하는 게 어떤 주제인지 이렇게 좁혀나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제 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생각이 드셨거나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까지 정하고 나면 강연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라는 건 나의 강연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내 강연이 끝났을 때 청중이 나의 강연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는 아니고 중고등학교 수업을 생각을 해보면 교과서에 학습 목표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그 수업에서 학생들이 무엇에 반드시 익혀야 하는가를 정해놓은 건데 이거를 강연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강연에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얻어갔으면 좋겠는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갔으면 좋겠는지, 혹은 어떤 지식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는지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서 메시지를 선정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슬로건처럼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도 있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그럼 구성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용 구성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 구성도 딱히 어떤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간단하게 도입, 본론, 결론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도입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강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거나, 이 강연에 대해서 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흥미 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 강연을 기획할 때 처음 생각이 들었던 문제의식이 있다는 걸 소개할 수도 있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본론을 이야기할 때 좀 필요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도입 파트에서 중요한 점은 도입 파트가 너무 길어지거나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정작 뒤에서 중요한 본론이나 결론에서 할 얘기를 다 못할 수가 있어요. 시간 배분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도입 파트에서 중요하겠고요. 그다음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선정한 주제에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겠죠. 본론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내용의 구조화를 좀 시켜야 된다는 점인데요. 내용의 구조화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쫙 줄여서 늘려놓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조금 더 강조하고 때로는 어떤 걸 제외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걸 구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조화와 관련해서 이제 완급과 분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죠. 저에게도 오늘 15분의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의 구조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론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바탕으로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론에서는 이제 뭐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거나 이 강연에 대해서 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이런 순서로 결론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내용 구성까지도 끝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보통 하시게 되는 파트가 강연 자료 제작죠. PPT 아니면 다른 프레지어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 이 강연 자료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보다 더 잘 만드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많이 계시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 슬라이드 많이 보셨죠? 이 번호 짤 유명한데, 이 슬라이드에서 결정적으로 가장 잘못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손 드신 분이 계시네요.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내용 요약이 안 된 것 같아요. 내용 요약이 안 된 것 같다. 네,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가독성이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복수 정답이 있을 수 있겠죠. 번호가 문제다.
이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한 슬라이드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해주신 내용하고도 좀 연결이 되죠? 우리 수업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면 저 이렇게 큰 프로젝터에서 제가 하게 될지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이 프로젝트에서도 깨알같이 보일 정도로 슬라이드를 깍같이 해서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귀에 잘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오겠죠? 그걸 사진 찍느라 바쁘고 필기하느라 바쁘고 기록하느라 바쁠 겁니다. 강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중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연사자가 하는 말과 슬라이드에 있는 텍스트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대1의 법칙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 한 개의 슬라이드나 한 개의 리드 메시지만 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기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환기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한 슬라이드에 너무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반면에 너무 슬라이드를 자잘하게 쪼개내면 계속 넘기게 되니까 그것도 좀 집중이 분산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한 개의 슬라이드 안에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양을 담아야 청중에게 가장 잘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대1의 법칙, 물론 엄밀하게 1대1까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구성하실 때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 강연을 준비할 때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강연 내용이 잘 정리된 자료입니다. 대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연 내용 개요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대본을 쓰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대본을 쓰므로 인해서 그걸 의식하느라 강연 진행가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대본을 쓰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레뮤제에서 강연을 할 때는 보통 관리자도 같이 듣고 리허설도 함께 진행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강연을 봤을 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피드백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는 내용을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도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성된 PPT를 의미하는데요. 이 완성된 PPT를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연습을 하실 때 PPT를 넘기면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PPT를 너무 빨리 넘긴다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넘겨서 갑자기 두세 장이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PPT를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강연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연이 조금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 PPT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강연 흐름에 오히려 방해가 되면 PPT가 잘 활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좀 처음에는 말하면서 이걸 넘기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 타이밍을 넘겨야 될지도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완성된 PPT와 함께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리허설 하실 때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방법이 사실 좀 민망하긴 해요. 내가 말하는 걸 스스로 녹음한 걸 들어보고 혹은 촬영한 걸 보고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진 않은지 아니면 불필요한 제스처를 너무 많이 하진 않는지 아니면 시선 처리가 너무 불안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직접 관찰해서 보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내가 느끼는 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해보시는 거를 저는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PPT 상단의 오른쪽 메뉴에 이렇게 녹음 녹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활용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쪽 화면 정도에 그 렌즈에 비치는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녹화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음성도 담기고 나의 모습도 담기고 시간도 기록이 되고 PPT도 넘기는 게 같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PT를 넘기는 연습 그리고 내 모습에 대한 내 강연하는 그런 내 모습에 대한 기록까지 함께 해볼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습하실 때 이런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남은 것은 반복 연습이겠죠. 사실 뭐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나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전직 컨텐츠 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큐레이터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좀 리허설들을 많이 봤어요. 꼭 제가 하는 강연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하는 리허설들을 많이 봤는데 확실히 리허설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 평소에 이런 강연이나 발표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좀 막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개선이 되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강연을 마무리해야 하는 때가 왔는데요. 또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존에 했었던 강연 그리고 강연하면 피드백지를 받잖아요. 피드백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방 정리를 하면서 추억에 편지 보느라 방 정리 못하는 것처럼 저도 이걸 보느라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면서 레무제 강연이 저한테 어떤 의미였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레무제 강연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성향상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할 때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계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무제 강연을 통해서 그런 걸 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강연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의미가 하나씩 생기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비분들한테 짧게 서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오비 레무지양 분들이 후배 레무지양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짧게 적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좀 짧게 보면 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홀로 이겨내기보다는 선배들이나 동기들에게 많이 의지를 하자. 그래서 레무제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시작은 항상 가볍게, 내용은 묵직하게, 자신만의 재미를 고려하지 말고 듣는 이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지 반드시 생각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강연에 대한 압박이나 퀄리티 경쟁 구도보다는 서로 재미있게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재미난 활동들을 많이 해보셔라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마지막은 레무제에서의 강연이 가능하면 부담보다는 즐거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레무제양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즐겁게 활동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레무제를 잘 부탁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있었어요. 저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한테 강연이라는 게 단순히 강연을 하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우리 레무제가 지향하는 수평적 지식 나눔을 위한 도구로서의 강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강연 그리고 좀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강연이었는데요. 주제 선정부터 연습 방법까지 말 그대로 연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차근차근 제시해준 느낌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로 5가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PPT를 만들 때 쓰시는 템플릿이나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신가요? PPT 같은 경우는 저는 템플릿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템플릿이 반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처음에 템플릿을 찾을 때 제가 필요로 하는 템플릿을 찾고 좀 폼을 만드는 데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거 한 걸 잘 만들고 나면은 사실 모든 슬라이드에서 디자인을 다 새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템플릿을 조금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다른 툴을 사용하진 않고 파워포인트 좀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혹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전달력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에 있어서의 전달력, 흔히 딜리버리라고 하죠. 그게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용상의 전달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말에 대한 전달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말끝을 흘리지 않고 어미를 좀 충분하게 끝내주는 게 좀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장이 한 번에 너무 길어지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너무 길지 않게 조금 짧게 끊어서 적당하게 끊어서 어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 구분을 잘 해주는 게 말에 있어서의 전달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상의 전달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구조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잘 들어오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어떤 스타일이 무조건 좋고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강연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이 잘 전달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내용의 구조화를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거나 혹은 대학교 때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시선 처리에 대한 꿀팁이 있으실까요? 시선 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조금 사람이 적을 때는 아무래도 더 청중과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를 보게 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떨리는데 다른 사람 눈까지 보라고 하면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눈을 보지 않아도 돼요. 약간 이마? 정수리? 이런 데를 봐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충분히 아이 컨택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큰 강의실에서는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씩 찍어놓고 번갈아 가면서 보라는 얘기를 좀 더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비상구가 있으면 비상구를 좀 봤었어요. 저희 비상구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긴장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여기는 비상구가 너무 옆쪽에 있어서 좀 어색한데 이렇게 뒤편에 있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런 비상구들도 한번 활용해보고 특히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발표자가 좀 불안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씩 포인트를 집어서 좀 적절하게 돌아가면서 봐주는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사자를 위한 가이드를 주제로 강연해주신 최다영 연사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